국민들한테 심판은 다 받았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 성남 민심을 갖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거예요. 탄핵으로 안 가니까 대통령이 깔끔하게 하야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지요. 하야를 안 하는데 지금 자꾸.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타나지 못해야 하느냐. 대통령이 샌포크쇼 강격들, 사상 초유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들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죠.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오늘 강석들과 함께할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시죠. 예, 김지명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신 씨 몰랐습니까? 작가님 아셨잖아요. 저는 이럴 줄은 몰랐지. 저는 이제 예전부터 최태민을 쭉 추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소설에 처음으로 이 최태민 박근혜 관계를 쓰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최태민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은 유경수 여사의 빙의로 박근혜로서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죠. 대단한 사기입니다. 성대모사를 연습한 거네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이 유경수가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 이 박근혜가 믿도록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순실, 정윤회, 이들은 기본적으로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강도들이 권력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걸 보면은 정신과 육체를 빼앗겠다. 소란 마대라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40년간을 도적질을 해온 거죠. 정윤희 씨 만났죠? 만나본 적 있죠? 더욱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정윤의 얘기요. 네. 우리가 이제 뭘 의심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합리적 의문 제기입니다. 네. 정윤회라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그 문구리 상방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표가 점점 나아지면서 연달하고 권력을 잡고 다 이 구름 위에 떴잖아요. 근데 정윤회는 사라지죠. 정작 그들의 두목인 정윤회는 왜 빠졌는가? 사라져야 했느냐. 약점을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윤회는 박근혜의 약점이다. 이것이 이 논리적 귀결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럼 정윤회는 어떤 면에서 박근혜의 약점이냐? 뭘 알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잖아요. 그까지 논리는 이제 다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약점이라는 거지, 그 박근혜.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우리가 이 생각하기보단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박근혜를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최태민이 박근혜라는 20대 여성의 이제 이 정신을 혼령을 지배하듯이 지배를 했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휘둘릴 수 있느냐. 언제든지 대통령이 자각을 하고 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은 대통령의 그 약점을 잡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대로 수 있죠. 예. 그 점에서 그 정윤회가 결정적이다. 가장 올랐어야 될 시점에 거꾸로 숨을 쓰며 했다. 이렇게 유추하면은 대략 이제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혹시 이제 제 전공 분야 그쪽으로 지금 싹 이렇게 소설을 돌리시는 거죠? 제 전공 분야 그쪽으로. 최소한의 품격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는 말지만 품격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거네 뭐.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사람들의 수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런 뜻이죠. 성남 민심 100만이 모였는데 청와대도 곧바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피부에 오가는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아마 책임지고 그것을 개진하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할 그런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참고로 저도 이제 홍보수석 SBS 출신이잖아요. 김성우 수석이랑 네. 배성래 수석. 제가 둘 다 잘 아는데 사실 김성우 수석은 좀 약간 강성인 이미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배성래 새로 간 그 수석은 굉장히 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수석들이 어떤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건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하야 결정이 주초에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실까요? 의외로 결단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야된 이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하야하고 안 하고는 나는 예. 저는 어제도 어떤 서울대 법학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탄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탄핵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열거한 것들을 보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탄핵을 하면 현재 국무총리가 이어서 승계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그 다음 탄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 저는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대통령도 헌법을 농단을 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하면 되죠. 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었으면 어제 100만에 모였을 때 큰 불상사가 생겼을 거예요, 이미. 이미 국민들한테 심판은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저는 청년 깔끔했으면 돼요.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대통령이 물러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4.19 때도 그랬고 이승만 물러나니까 나라 더 발전했죠. 노무현 탄핵 때도 혼란 없이 고원 총리가 더 잘했죠. 다 대통령이 물러나도 다 잘 돼요. 지금 이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물러나라. 그런데 이제 정작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대통령과 이제 여권에서는 되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본인의 이제 이 신상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하야하면 이제 바로 구속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는 쪽으로 가면서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여 보수 쪽의 입장도 또 조금 달라요. 하야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들 생각을 할 거예요. 여권 보수 쪽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는 쪽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의견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 조건부 하야죠. 언제까지 하야 하겠다. 시점을 딱 주고. 그동안 개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라. 또 하나는 이제 탄핵입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되면 의회 복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또 정치인들이 보는 것하고 헌법학자, 법조인들이 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진보적 법학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또 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복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겁니다. 단지 나라가 안정되게 헌정 공백 없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개헌은 여러분들이 다 해서 하지요. 그런 세 가지 방식이요. 다 비민주적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2달 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돼요. 그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다. 충분합니다. 여태까지 대권 행보해왔는데 누가 되든 그렇게 시민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야지. 그걸 또 정치권에서 꼼수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래서 안 돼. 자꾸 이유를 붙이면 민주주의가 발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깔끔하게 법대로 절차에 따라서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야를 빨리 해라. 그럼. 저도 이제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는 비슷하고 우리 국민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법대로 얘기하시는 법대로 좀 밟을 걸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야 되냐면은 일단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기다리고 저거 기다리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우리가 이 법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알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하야한 다음에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검찰에서 수사 잘 될까요, 대통령? 우병우 사단, 네. 이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있을 때 이제 임명한 사람들이 많죠.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수사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검찰이 잘 할까 못할까 이것을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검찰에다가도 압박을 가해야죠. 특검을 할 때에는 무엇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냐면은 검찰의 수사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소환당했을 때 정말 황제 소환을 당한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웃으면서 조사하는 검사를 써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황제 수사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 합리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검찰이라면 거기다가 창호지를 발라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열을 제치고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더 이상 현 검찰 수뇌부는 절대로 수사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신뢰도 할 수 예, 없고. 더 이상 신뢰 못합니다. 저는 항상 검찰에서만 한다 그러면 제가 믿는 마지막 조직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고 틀렸죠. 정말로 그랬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는 누구든지 기자 한 명이 배석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창호지를 발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강민구 검사.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왜 오늘 아니,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감독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우병우 사단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야당도 지금 참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을 갖고 무인 승차를 하려고.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냉정하게 비판해야지.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아주 감정대로 가지 않아요. 감정대로 갔으면 어제 난리 났다니까요. 하나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도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법에 적혀 있는 대로 탄핵으로 가라 이거예요, 차라리. 왜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숟가락 얹어갖고 뭔가 거기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비판합니다. 비판하는데 탄핵으로 안 가니까 왜 대통령이 탄핵으로 안 깔끔하게 가냐고요. 하야하는 게 빠르다는 아니죠. 얘기죠.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의 몫이고 야당의 몫은 탄핵이에요. 뭘 바라냐고 지금 야당에. 아니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바래요? 난 바래죠. 바라야죠 우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가서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보수가 다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 없이 막 그냥 탄핵으로 가고 선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특검, 난 지금까지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거 못 봤어요, 솔직히. 특검이 지금 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또 의심할 거예요. 차라리 빨리 지금 특검으로 가야지. 이거 특검 갖고도 계속 끌고 지금 저는 야당이 자꾸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도 나중에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다시 그 검찰 수사 얘기로 돌아가가지고요. 네. 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형식이 있어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지금 확인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 발표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에도 얼마든지 다 일어서고 다 엎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너무 많은 것이 많은 언론기관에 의해서 조금씩 흘러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발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절벽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나가느냐, 네. 어떻게 압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땅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특검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를 먼저 체크한다든지 검찰식으로 조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검사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검찰 수뇌부를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게요. 이런 검찰 사람들이 총장부터 바꿔야 돼요. 깔끔한 방법은 이거 혁명적으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하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뭐 새로운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깔끔하게 돼.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바꾸고 누구 바꾸고 특검하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갖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야 안 하면 그건 대안이 없잖아요. 저는 어저께 그 서울 시내에 몰려든 그 성남 민심을 보면서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해야 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국민소환제입니다. 아 좋아. 지금 이제 그거 해야 돼. 주민소환제는 있지만 국민소환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끌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지금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눈치 보면서 안 하잖아. 이럴 땐 국민들이 나서갖고 차라리 헌법상 국민소환제를 만들자.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보여준 좋은 거예요?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필살기 준비하셨다면서요. 우병우와 최순실과의 관계도 진실을 오늘 폭로하겠다고. 예, 최순실이 우병우를 그 민정비서관에다 꼬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사자는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정보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물론 정유럽까지 다 그 다니던 병원이 있었어요. 순천향병원. 산부인과. 순천향병원에 이모 산부인과 과장이 있는데 여기에 다 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여사입니다. 김장자 여사가 갔는데 이 김장자 여사의 4딸이 우병우 부인을 포함해서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모 과장을 통해서 최순실이하고 이 우병우의 장모가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모 과장을 자기가 소개시켜준 적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게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장모가 자기 사위를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꼽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검찰에서 내지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 들어갈 때 그 과정을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차은택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골프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얻고 있습니다. 골프회동 장소는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기흥시 씨였습니다. 차 씨는 당시 골프는 김장자 회장, 최 씨와 이대 관계자, 고영태 씨가 데려온 지인 등 6명이 2개 팀으로 나뉘어 플레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골프를 한 시점에 대해 차 씨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하며 당시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는 서로 김 회장님, 최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서로 친한 사이여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과정에 최 씨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지 않으면 19일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거라고 또 집회 주최 측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 주 안에 청와대에서 하야 이런 거 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사실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 판국에 뭔가 빼는 모습을 액션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홍보수석의 비서실장에 청와대 비서진 계속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라는 거는 그 한자로 얘기하면 기호지정입니다. 기호지정. 호랑이 등에 탄 상태예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랑이한테 바로 먹힙니다. 내리자마자 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한다라는 걸 기대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고집쟁이에 비유하면서 전 국민이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그만둬야 풀린다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그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 조사는 아무래도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가 되겠죠. 사실 현재로서 대통령을 검찰에 부른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사 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퇴임 내지 하야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소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때까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수사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구속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불러갖고 한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망신이기도 하고 방문조사직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냐. 서면조사 갖고는 안 되겠지. 국민도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야는 요구하되 방문조사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여러 명 가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소환조사, 방문조사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저는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없다고 봐요. 검찰청에서 차고지 붙여놓고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청와대 플랜 오브 액션,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굉장히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
탄핵이냐 하야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당이 탄핵할 리가 없다는 확신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보여지는 경향성이 청와대 참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고리 3인방부터 해서 뭐 안정범 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일관적으로 어떤 저항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하면서 나오는 말들만 보면은 그냥 바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걸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건 우선 대통령에게 조사받아야 될 근거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대신 대통령이 조사 안 받으면 그럼 이 사건의 진실들은 파헤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다 대통령이 지시한 건으로 해버리면은. 나는 제각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그 플랜 오브 액션이라는 건 결국 뭐든지 물어보면 대통령이 시켰다고 한다. 대신 대통령 조사받을 때 서면 조사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방문 조사 형태로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 전부 다 전모가 드러나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은폐하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봉주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뭐 결단을 청와대에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애초에 청와대 쪽에서 또는 그 참모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제일 트라우마가 있는 게 배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검찰에 들어간 사람들 아무도 자기가 떠안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걸 이야기하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각자 개별 전략으로 오히려 대통령 옹호한다고 나서면요. 서로 말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한 다음에 대통령 그 안에서 혼자 이제 논리를 만들어 조사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왜 이랬고 나는 왜 이랬고 나는 왜 이랬고 하다 보면 5명만 얘기해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시켰다라고 하는 대통령은 예를 들어 뭐 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나는 진짜 나라를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넘어가려는 게 지금 현재의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보면 되죠. 어쨌거나 이 사태의 촉발은 지금 TV조선하고 JTBC의 특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의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지금 언론은 오랜만에 영원한 비밀로 묻혀버릴 뻔한 그 발표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로 일단은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귀결되는 것은 일단 국가기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가기관 자체가 전부 못 믿겠다 이렇게 온 사회가 돌아가면은 온 국민이 패닉에 빠져요.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시위에 대해서 아주 거의 구태의연한 처분만 내리던 법원도 또 그 로보캅처럼 탱크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던 경찰도 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국민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수사가 그동안 언론이 합리적으로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 또 의혹들, 그것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간다 하면은 대통령을 탄핵이고 하야 이전에 그 검찰을 다 뒤집어야죠. 작가님,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벌써 되는 이쯤에 거죠. 이미 뒤집어야 되는 게 우병우 수석 이거 보셨어요? 사진? 이거 보면서 그것은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요. 그 사진 하나가 검찰 수사를 전부 말하는 거다 하고 인정하고 매도하기에는 조금 지나칠 수도 있어요. 아니, 작가님, 근데 요거 한마디 할게요. 국민 아니, 우병우 수석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머지 2명 수사관의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김진명 선생이 냉철한 거 좋은데 저도 검찰 수사 받아봤잖아요. 검찰청에. 중간에 쉬는 시간 줘요. 근데 쉬는 시간에 미안한 얘기지만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피의자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검사들이 와서 서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 같은 경우도 그럼 그랬어야지 그럼. 나는
똑바로 앉아서 받고 우병우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핵심 우리가 법률적 쟁점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가 될까를 살펴보면요. 솔직히 뭐 누가 의사가 들어가서 시술을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재단 관련해서 이게 그 강압이 있었냐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검찰 조사에 나가서 하고 나오는 말들의 궤를 살펴보니까 청와대 쪽 관계자 또는 박 대통령의 어쨌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박 대통령은 혐의를 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조사를 받게 될 두 개의 대상, 그러니까 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개의 관계에서 보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우리는 자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면담을 한 것까지 인정을 하잖아요. 총수들을. 면담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줄 수 있을 만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워딩만 했다는 걸 지금 청와대가 만들고 싶은 논리인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검찰에서 지금 국민 여론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강요 협박을 지금 이제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핵심 법리가 될 것이고 기업 중에 CJ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틀어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강요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나머지 기업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일관적으로 아마 그냥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하기 대기업이 높아요.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하는 데는 검찰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검찰에도 처음에 택도 아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뇌물 공여죄로 또 엮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 그 방어 논리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 제가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처음부터 안에 검찰에도 이거를 제가 주장해드려요. 이거를 강요죄 내지 공갈죄로 만약에 했다면 기업체에서는 그걸 공갈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는 분들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것도 제 생각엔 처음에 기획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제3자 뇌물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입을 막을 거다. 그렇게 만들고 그럼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어떻게 입을 맞출 것이냐. 첫째 모른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조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기획을 했다면 그 기획한 검사들은 정말 다 물러나야 돼요. 우병우가 기획했을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했다라는 정도는 지금 다들 지금 언론에 오픈하고 있지만 저는 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히 오픈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80억 수금해 오세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갈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기업 총수들이 와서 하겠다고 했던 자발적으로 협의하겠어. 그거 상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안종범 수석이 기업들이 했다는 워딩 자체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안종범 수석이랑 같이 옛날에 비대위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화법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세거나 이렇게 뭐 물론 지위에 따라서 그 자리가 역할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워딩도 아까 제가 봤을 때 검찰이 나중에 오픈했을 때 대통령께서 일을 진척을 그냥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 한 통 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거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냈다. 공갈죄라는 게 꼭 뭐 너 돈 안 주면은 죽일 거야. 뭐 세무조사 할 거 이런 말을 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워딩이라도 공갈죄가 저는 되냐고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와대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청와대가 돈 안 내놔라, 뭐 도와줘라, 뭐 이건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되니까 도네이션 했으면 좋겠다. 그거 자체가 이게 공갈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삥 뜯긴 거예요. 삥 뜯긴 거. 그럼 그게 공갈이 아니고 뭡니까?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는 도중에 제때 일어나질 못해서 공백이 있었다. 소극적인 형태로 보고를 받았다. 정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타나지 못해야 하느냐. 대통령이 끔찍한 상황이다. 한간에서는 의문에 쌓인 세월호 7시간 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시술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유언비어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7시간 성형시술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그 소문 들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 시술을 받는 도중에 이 프로포폴이라는 항정신성 이 의약품을 투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잠이 들어서 제때 일어나질 못해서 위험은 발생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7시간 그 공백이 있었다. 근데 이거 지금 인터넷에 확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심지어 얼굴 비교,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 얼굴 비교 좀 이상하다. 이것까지 지금 인터넷 돌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7시간은 가능성은 거의 제로 없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못해요. 않아요. 그래요? 맥시멈 4시간인 거로 알고 있어요. 한 2시간 이 정도면 다 깨죠. 안 믿을게요. 사실 청와대도 반박자를 내면서 적극 부인하는 게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성형시술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건 반박으로서의 좀 근거는 약한 게 박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한다라고 답하는 거는 지금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해명이긴 한데 어쨌든 청와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월호 당일날 시술했다고 의심받는 차원병원이나 K성형외과 의사들도 알리바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K성형외과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항고속도로 타고 하이패스 찍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 그린피 낸 것까지 다 이제 영수증 제출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혹 단계에서 머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답변이요, 굉장히 오만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아닌 줄 알아, 이건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라고 이것까지 해야 아닌 거가 되죠. 할 수 없으니 아니라는 것까지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계속 아니다. 뒷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7시간 하는 게 우리 귀에 익었기 때문에 7시간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지만은 그 세월호 침몰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간이 한 10시쯤 됐잖아요, 아침에. 2시간 정도는 구조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왔어요. 심지어 다 구조됐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거 정도까지. 그렇다면 실제 7시간이면 타이틀이 붙지만은 박 대통령이 행동이 좀 묘연했던 시간 4-5시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한 원장님 말씀하시기에 프로포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오히려 이제 의혹 제기한 쪽에서는 그럼 시간이 딱 맞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쪽에서 사실 뭘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7시간 행적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처음에 1-2시간 정도는 그런 양상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이게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7시간이면 잤다 그러면 돼요. 자는 시간이고 사실. 근데 딱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가 항상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씨가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고 뒷얘기가 없으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거짓말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해도 박근혜 정부는 해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게 그 2시간쯤 지난 뒤에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잠바대기 입고 가가지고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MB 공군 잠바 입고 가고 이런 것처럼 실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으면은 지금 어떤 의혹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형태로 보고를 받았다. 서면 보고 받았다. 서면 보고 받고 전화로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전화 기록 정도 같은 거는 하지만 그거 갖고 사람들이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걸 용납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청와대 양심 고백할 사람 없나? 왜 기업체도 양심 고백하고 이러는데. 이러는데. 구조적인 문제 또 그거인 게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해도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해야 할 때 양심 고백 성립하는 건데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게 관저와 지금 비서실이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대통령이 관저만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적은 솔직히 말하면은 정호성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최순실이가 양심 고백할 수 있지. 저희 또 의전비서관도 알고 있어요. 결국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봤자 그 문고리 3인방 또는 그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문고리 3인방이 그걸 또
딱 쥐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은 그냥 서면 보고 받아도 되는 걸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던 그런 것 같아요. 맥락 개연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찰 조사관이 그냥 진짜 사적 기준으로 근데 진짜 뭐 조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월호 7시간 그 의혹 받는 시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정무성 비서관이 거기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대통령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진짜 그냥 보고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 넘어간 거잖아요. 그 말도 못 믿어. 작가님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도 있으시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뭔가 진실을 알고 계시죠? 진실을 어떻게 알아? 청와대 근무했나? 알 수가 없죠. 다만 수출하는 이제 소설 우리가 진실에 굉장히 가깝게 갈 수는 있죠. 방법론을 통해서요. 박근혜, 정윤회, 롯데호텔 7시간 리허설. 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 대통령이 누군가하고 어떤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 어마어마한 국사가 터져 있는데 본인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어떤 미회 같은 걸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심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명쾌하네요. 예,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시오라고 지시한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대통령은 현장의 관리들을 통해서 생생한 보고를 받거든요. 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수 없는 분이 5시 15분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되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처이 이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이 안 됩니까 하는 얘기의 뜻은 뭐냐면 이분은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분은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15회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의 이 신빙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네, 네. 그럼 어찌되었든 도대체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될까? 그 어마어마한 재난의 순간에 나타나지 못해야 하느냐, 그 경우를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한 얼굴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성형이든 뭐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예요. 세월호 아니라 더한 사건이 터져도 그걸 인지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부터도 침범을 받고 싶지 않은 들어가 있을 때예요. 더 끔찍한 상황이다. 그래서 구판이 나오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여기서 본인이 얘기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말 믿기 그래서 싫네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정신 통일이 중요하고 그 깨끗함, 순수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의 업무나 생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목욕 재개도 하고 길일도 택하고 그런 전화도 다 않습니까? 끄고. 근데 작가님 이 얘기가 예. 저희 진짜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라서.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이 다 근데 상상 이게 선문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건 1번은 내가 딱 부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시간 만에 얼굴이 말짱하게 나올 수 있는 시술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은 아닐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수시로 보고는 받을 수 있잖아요. 얼굴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뭐 일본은 조금 약간 희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총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사건을 그냥 뭐 고속버스가 뭐 전복된 사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국민안정처에다가 그냥 야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해.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나중에 서면 보고로 받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7시간은 너무 길죠. 아침에 9시부터 사건 보고가 시작돼갖고 모든 인터넷 신문에 메인 화면으로 실시간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10시 20분에 완전히 배가 이렇게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이 네 번째야말로 가장 비극적입니다. 지금 거보다 더요? 이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국가 재난 시기에 그 정보를 다 듣고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제일 그래요. 그 순간은 아무도 결정을 못해요. 그 사태를. 왜냐하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군 단위로 계속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그냥 죽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 온갖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은 없고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 해경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해경에 전화도 굉장히 안 되더군요, 그날은. 그래서 간신히 목포 해경 상황실을 하고 연락이 됐어요. 저기다가 빨리 이 바수카포를 가져와서 쏴라. 그거를 농조부로 해도 안 되는 거고 드릴로 파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방법은 어찌됐든 그 바수카포를 가져와서 공중에 떠있는 밑바닥을 때려서 저항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경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경이 결정을 못해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갖 분야의 전문가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빨리 그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요. 국민들 중에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와 재난본부에서 그 온라인을 열어놓고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엄중한 위난의 순간에 대통령이 그 중요도를 모르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참모들이 하니까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부터 한 4, 5일 동안 구조 전문가분들도 다 나와서 이제 방송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전문가적 의견을 들으면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구조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고 어떤 분은 없다 그랬고 어떤 분은 진짜 바주카포를 쏘자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헬기를 여러 개 엮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자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라도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대통령이 그 와중에서 결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해법 자체가 전문가라는 사람에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해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보통 임하는 게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어쨌든 청와대와 관계기관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솔직히 세월호 참사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뭐 국가 대사를 당신이 좀 자문해라 그러면은 두려워서라도 보통 안 하고 싶은 본성이 약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일에 장관이었다고 치면 장관이면 차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은 내가 임명을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장관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전속을 한다면은 중앙부처 국과장까지 전부 청와대에서 했어요. 고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서 오롯이 져야 돼요. 미국의 예를 들어 빈라덴 잡아들일 때 한번 보세요. 오바마 어디 앉아 있었어요? 밑에 바닥에 앉아 있고요. 네. 작전 지휘관이 앉아 딱 이 메인 테이블에 앉아 지휘를 해요. 오바마는 옆에 쭈그려 앉아 이러고 보고 있어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책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 둘이 대통령이었다 무릎에 뻗쳐놓고 자기 작전 지휘를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국정을 했냐 이거예요. 이 7시간이 세월호가 아니라
북한이 많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맞아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먹혔을 거예요. 7시간이 다 북한한테 먹힙니다. 저는 이번 상황에서 이거 세월호 관련해서 참 되짚어보면은 그저께 마침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썰렌버거 기장이라고 셜리. 영화에서 얼마나 거기 영화에서 훌륭하냐, 보면은 전부가. 그 교신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를 재구성한 것인데 관제탑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분 3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 건데 그 와중에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어쨌든 엔진이 두 개가 터져요. 새 버드 스트라이크 맞아가지고 터지니까 처음에 상황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부기장이 그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부기장한테 메뉴를 살펴봐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콜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콜이 전 딱 듣고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걸 생각했던 게 It is my plane from 나오니. 그렇지. 이건 이제 내 비행기다. 내 비행기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원래 일반적인 민항기에 운전할 때 부기장이 처음에 이륙하고 하다가도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력은 좀 적으니까 부기장이 그때 바로 It is my plane 선언하니까 It is your plane하고 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는 뭐냐면은 It is my plane 선언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계속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 와중에 그 기장은 굉장히 고독한 선택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관제탑이랑 계속 교신하는데 뭐냐면요. 관제탑은 물에 내리면 절대 안 된다. 역사상 물에 내리는 건 한 번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채터부르 공항이나 뉴아크로 회항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통조사국에서 조사해보니까 회항했으면 무조건 갖다 박는 거였어요. 근데 기장이 그때 마이플레인 선언하고 뭘 했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졌던 거지. 만약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회항하는 게 가능했다 그랬으면은 그 기장은 처벌받았겠죠. 하지만 그걸 안 하고 어쨌든 내가 자신감을 갖고 마이크에 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조서가 냈기 때문에 전 미적인 영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세월호에다 갖다 댑시다. 세월호 선장이 항만청에 보고하고 이건 내가 책임집니다 하고 승객들을 구하는 작전을 하고 This is my ship 하는 선장이 없었고 선장이 빤스 입고 지가 혼자 도망갔지. 빤스 입고 이준서이가 이게 1차 책임이 있고 두 번째 2차 책임은 거기선 관제탑이나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게 되는데 우리 해경이 헛짓거리 한 거예요. This is my ship 하는 선장이 일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이 꼭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언젠가냐는 선장 선원들이 먼저 구조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었으면은 그렇죠. 고백 돌아가라. 한국의 그 누구도 선장 선원이 이렇게 구조돼서 나오는 거를 돌아가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은 우리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빤스 입고 나니까 선장인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복장이 선장 복장이 아니라 자다 나온 사람 복장이라 가지고 순간도 한 승객이라고 어찌되었든 반드시 있어야 되었던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상황은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죠. 대통령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직무유기예요. 선장하고 똑같아요. 대통령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눈에 들어간 먼지도 손수 빼주던 최순실. 설마 이것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의 주사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으로 정해진 주치의도 아닌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사길래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에게 손댈 수 있었던 걸까요? 최순실이라는 그 여성은 네. 모든 걸 대통령하고 공유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대통령이 워낙 의존도가 강하고 네. 그럼 최순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도 이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굉장히 비싼 안티에이징 전문 병원에 온 가족이 다 살다시피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빼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늘 같이 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불심죄에 걸리지. 예, 대통령이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나라 살림과 관련된 이 회의를 했다. 이거 자체가 그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고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나라냐. 대통령의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자긍심 이거 너무 잃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속만 상합니다. 네. 자, 지난 9일 한 언론사는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박 대통령의 약과 주사를 대신 처방해 갔다고 보도하면서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주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2년 말부터 자매의 대리 처방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해당 약물은 그 이른바 에너지 주사라고 알리는 그 갱년기 피로 회복제라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효과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시술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안 믿는 쪽인데, 뭐 믿는 사람들은 믿고 또 맞으면 반짝하는 효과는 있나 봐요. 이게 뭐 정력제도 되나요? 아이, 그건 비타민제 좀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인데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는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순실 씨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그대로 하면 청와대와 안가를 언급하며 해당 주사제와 약을 받아갔다라고 정언을 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하게 좀 피부과 그러니까 주로 쓰는 약이 바르는 약이거든요. 바르는 약도 쭉 다니던 환자가 직접 못 오고 이제 뭐 엄마가 오거나 가족들이 와도 저는 잘 안 해주거든요. 어찌됐든 부작용이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대리 처방이라는 건 아주 뭐 오랫동안 보던 당뇨 환자들이 계속 다니는데 잠시 못 왔다 그러면 뭐 약을 일주일치나 이렇게 응급으로 대리를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젯밤에는 딜라임이 화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딜라임 피해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초 처음 병원에 다닐 때 감염 딜라임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군 출신 조인성, 해병대 출신 현빈, 육군 출신 비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한 질문입니다. 그 세 사람 다 좋아하면 안 돼요? 다 좋지만 해병대에 가 있는 현빈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차움병원은 박 대통령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가명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당선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차움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약을 가져갔는데 이 약이 먹는 약도 아니고 바르는 약도 아니고 주사제. 이게 그러네. 일반인이 아무나 그 정맥을 잡아서 주사를 놓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건 명백하게 불법 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처방전도 없이 줬다. 이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심각한 치료약이냐? 그냥 비타민이에요.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게 수액이다 보니 갑자기 많은 양을 한 번에 확 밀어 넣는다거나 그러다 보면 신장에 부담이 오고 혈압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죠. 어쨌든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 건 맞잖아요. 당연히 처방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일반인이 주사약 받아서 집에서 이거 혼자 주사 넣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 약간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많은 권력을 소유한 대통령이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비타민 주사 맞겠다 그러면은 의사 들어오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죠. 주치의가 있고 또. 아니 뭐 그게 내에서 주치의가 있는 게 여기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되는 것인데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물이 특수 약물인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혹 자체가 왜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건강 자체도 국가 기밀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거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기능이 정지가 되면 우리 뇌가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람의 건강을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혹시라도 아기를 품고 대통령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결제 사인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주사를 누가 놔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사는 분명히 청와대 주치가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사 약을 처방받아 갔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 청와대 안에도 분명히 주치가 있을 텐데 이 차원병원의 김모 의사한테 이걸 했냐면은 이 김모 의사가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 엔티에이징 전문이에요. 노화 방지. 계속해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약도 같이 얻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논란이 계속되자 그 해당 병원은 대리 처방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최 씨에게 종합 비타민 주사제를 반복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 씨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최 씨가 전화로 요청한 후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갔다. 이런 대리 처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그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는 법에는 어긋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원격 그 진료가 가능합니다. 화상. 예, 화상이나 전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대면 진료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학설이 대립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대법원에서 2013년도 선고된 판례 중에서 꼭 거기서 그 대면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게 현재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병원 측에서 그 판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처방전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처방전에 과연 환자가 누구인지 그게 딱 나와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최순실이었다면은 뭐 병원 측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만약에 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해당 병원인 당시 차움의 의사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은 또 있습니다. 이 전문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건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통령 자문의로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은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입성한 겁니다. 그 대통령은 그 공식 주치 외에 그 개인 자문의도 아마 둘 수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김 씨가 그 입버릇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근데 통상적으로 자문의는 대통령이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 이게 뭐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거의 주치 수준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저는 청와대 주치 중에서 이 엔티에이징 전문 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와대 의무실 시스템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자문의가 근데 있어요. 미용 전문도 있나요? 뭐 둘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둘 수 있고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잘 알든 예를 들면 뭐 제가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를 피부과 자문의 정도로 자문의 주치의랑 별개 과별로 자문의를 둬요. 근데 자 각 과별로 자문의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가정의학과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가정의학과라는 건 여러 개를 두루두루 보는 거가 한 가족의 전체 건강을 돌보는 건데 대통령을 한 명을 위한 가정의를 두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들어갔다면 이분은 가정의 전문의보다는 안티에이징 자문의로 일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이게 심지어요, 야밤에 독대 치료를 했다는 지금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료 기록도 없대요. 대통령을 진료하는 거는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진료 기록도 없고 진료 내용은 또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양반이 안티에이징 전문가니까 피부 미용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순실과 함께. 사움에 있다가 나온 이 가정학과 김 씨의 얘기는 지난번 경선 때 차움에 있을 때 본인이 만성 피로가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박근혜 후보였다. 그때 만나서 그 인연으로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개인 자문의로 들어갔다. 그분은 약을 안 드신다. 그래서 약 없이 치료하는 저 같은 의사를 찾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모두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면죄부를 바라고 있는 이들.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기업들. 지금 청와대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정직한 폭로일까요? 아니면 수사 방향을 흐리기 위한 비선들의 작전일까요? 국정농단 진실게임 제2막. 바로 청와대 연락을 받은 기업입니다. 영원한 갑일 것만 같았던 재벌들마저 최순실의 먹잇감이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죠. 그 첫 번째 기업, 문화산업의 중심에 있던 CJ였습니다. CJ그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지난 3일이었는데요. 한 언론사가 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송경식 CJ그룹 회장의 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2013년 말에 녹음된 이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내용 때문이었는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기상서 이런 데서 무슨 모릅니까?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이미경 부회장은 그 항의 차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 팀에 이 녹취록을 전합니다. 그래서 재벌 부회장쯤 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항의할 때는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조홍청 비서관이 보고를 했지만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번호만은 이제 묵살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미국으로 떠난 건 2014년, 그 다음에 딱 그 시점이니까 2년 넘게 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한국에는 잠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상황이고 아직도 일선 복귀 못하고 있고 청와대 바람대로 됐죠. 네, 요 묵살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취재를 해본 거는 묵살하지는 않았고요. 요 사건으로 인하여 조원동 경제수석이 물러납니다. 조용히 물러나네. 네. 그렇겠죠. 네. 부담스럽겠죠. 네. 자, 청와대 CJ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조 전 수석이 VIP를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도 이 기업체의 인사 개입은 불법인 거죠. 당연하죠. 네. 만약에 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게 맞고, 네. 또 그게 만약에 청와대 VIP,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에서 한 거라면은, 이거는 둘이 공모해서, 이거는 뭐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 그리고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 대통령도 뭐 현재는 대통령이니까 처벌이 안 되지만 만약에 퇴임으로 하면 이거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청와대가 직접 나섰어요. 그것도 청와대 수석 비서진이 강경하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밀어붙였을까? 혹시 최순실 모녀에게 이 35억 원을 지원한 삼성이나 대가성 없이 70억 원을 상납했다가 돌려받았던 롯데처럼 최순실 재단에 거액 출연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시는? CJ가 이제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최순실 그 팀을 보면은 출신지들이 이 문화 쪽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그쪽이 자기네들이 밝은 쪽이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쉽게 뭘 많이 먹을 수 있느냐를 잘 아는 분야가 문화입니다. 네. 자기네들이 가장 밝고 뭘 많이 취할 수 있는 문화 쪽에서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은 상대가 누구였든 간에 지금 CJ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문화부도 다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네. 문화부 장관까지도 결국은 내려온 게 이들 최순실 팀하고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문화부 유진용 장관 얘기가 자기가 버티고 버티면서 모든 전횡들을 막았는데 자기가 내려오자마자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네 질서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 마적대들이 노리는 것을 함부로 내주지를 않으니까 그 결과로 다 같이 도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바퀴벌레라는 표현이 참 멋있다. 마적대라는 표현도. 특히 이 유진용 장관 얘기 중에 아주 재미있었던 것은 마적대 표현. 그것이 다만 그 어떤 이익에 엇갈려 가지고 제거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된 다음에도 그 증오에 가까운 그것이 이제 아주 그 나쁜 집단들이 이 힘을 얻을 때에 항상 하는 수법들이에요. 마적대들이 하는 수법. 그렇습니다. 그게 마적인지 비적인지 자관 그런 출신들인데요. 그분들이 말 많이 탔어요. 마적이 맞는 것. 그런 점에서는 말 쪽에 둡시다. 그들의 출신을요. 이 유진용 장관이 일전에 나한테 한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표를 낸 것이다. 잘릴 때까지 기다렸었어야죠. 이거는 뭐 모든 게 자기 가치관에도 맞지도 않고 온갖 비리가 막 들어오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의미로 자기가 이 사직서를 냈는데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줄 몰랐다.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직서를 냈다. 그 왜 사직서 내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사직서 내고 나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가지고 끊임없는 압박을 가했어. 이게 이제 과거 유신 때나 있는 얘기 아닙니까? CJ가 아주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이유가 분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대선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을 말하자면 디스한 거죠. 대통령의 캐릭터를 아주 묵사발을 만든 방송하고 영화들이 나왔어요. TVN에서 그 SNL 코리아. 거기에 뭐 이렇게 빨간색 탈을 뒤집어 쓴 여자 개그맨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그걸 이제 말하자면 패러디 한 건데, 여기에서 아주 그 권력욕이 강하고, 수첩이 없으면 뭐 아무 말도 못하는 수첩공주로 나오고,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여인으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운털이 박힙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CJ 쪽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CJ가 미운털이 박힌 이유는 사실 방송과 영화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이런 거 잘 안 봐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수사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 리스트 살펴보면요, 전부 다 뭐 CJ, 효성, 그다음에 롯데, 이거 공통점이 뭡니까? MB죠. MB.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제쳐놓고 지금 다른 걸 지금 뭐 SNL 보고 그랬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MB 정권하고 가까운 그럼요. CJ는 사실 MB 정권과에 친했다고 전해지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 것인데 그거에 대한 건수를 잡자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문화적으로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재벌기업이 좌파입니까? 그거부터 제 생각에는 애초에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준석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거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에서 뭐 개그? 나 비하해도 되고 나 희화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김성경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조그맣더라. 쫀쫀하다. 성경이한테 내가, 야, 성경아, 종진이가 너 없을 때 그냥 너 욕을 엄청 해대더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나빠? 사실인데 뭐.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는데 뭐.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럼 박종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해요.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쿨해? 소리 안 나서 않을 수 있다는 근데 얘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뒤끝이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뒤끝이 많고 제가 이거를 정영근 의원 있죠. 정영근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정영근 의원이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 붙었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들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공천 문제로 이제 걸렸는데, 같이 한번 식사를 하자 그러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동안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한테. 아들한테 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정영근에 날려버렸잖아요. 공천 배제. 김무성 대표가 선거대책본부장 했거든요. 그랬죠.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추천한다고 그때 이제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당시 상임위원단인가 상임 무슨 고문단에서 이제 무조건 김무성 해야 됩니다. 선거대책.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안 열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정말 절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이게 딱 워딩이에요. 야, 싸다. 차은택 씨가 이제 했던 게 영상 쪽이라고 아까 김 작가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재 좀 유명한 방송국들 또는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 방송국 중에서 유일하게 보도 기능을 달고 있지 않은 곳이 CJ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기능을 달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부에 어쨌든 굉장히 깐깐한 비판 세력인 기자들이라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CJ 같은 경우에 문화적 영향력은 있지만은 내부에 어쨌든 보도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취약하다는 걸 맞고 또 그리고 장악하기 쉬운 조직이다. 왜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CJ에서 기껏해야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영화 채널의 편성표를 보면 무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게 나오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밖에 안 되는 거지. 종편사 같은 데 잘못 건드리면 보도가 완전히 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웃기긴 하지만 CJ가 예를 들어 친노 종북의 약자라서 CJ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터무니없는 공격들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당황한 거죠. 가장 결정적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이상하게 그립니다. 특히 앵가를 부르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영화, 아버지와 관련된 기념관, 아버지와 관련된 것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부분에서 CJ가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 근데 많았다.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근데 많죠.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CJ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제작자도 완전히 찍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거 없었잖아요.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영향력이 있다. 그 조문학이죠, 그거는. 권력 싸움일 수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권 들어서 내세운 게 뭡니까? 창조경제 아니에요? 그건 최순실하고 같은 작품일 거예요. 창조경제의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창조경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력자가 누굴까요? CJ가 권력자네. 저걸 쳐야 되겠다. 그래야 저 무주공산 저쪽을 다 내가 창조경제 이쪽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세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CJ를 친 거야.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차은택이가 다 찾아가지고. 아니,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유가 되는데, 다보스 포럼에 이미경 CJ 부회장은 초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경 부회장이 억지로 갑니다, 여기. 근데요, 가가지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이 눈길을 한 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현 회장이 있긴 했었지만 CJ ENM은 완전히 이미경 부회장이 다 좌지우지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은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쪽은 이미경 부회장이 문화 쪽은 이미경 부회장이 완전 다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경 부회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어떤 문화 권력을 자기가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CJ가 청와대 미움을 산 이유 중 또 하나가 장시호, 차은택 등 이 최순실 사단이 CJ ENM의 지분을 요구했다가 묵살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연관성이 이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요?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랬잖아요. 돈 뜯어먹으려는데 돈 안 줬으니까 찍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뭐 먹을 것도 많고, 네, 뭐 찍힌 것도 또 뭐 있고. 보도 기능도 없고. 한두 개가 가지고 아니라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강적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직접 또 혹시 집회 나가신 분 있습니까? 나갔죠. 나갔습니까? 전 이제 걸어서 독립문까지 걸어갔는데 광화문에서 TV조선 앞에서 독립문까지 꽉 차더라고요. 광화문만 우리 화면 비춰줬잖아요. 종로하고 시청 앞강 독립문까지 꽉 메웠어요. 거기 시장이고 뭐고 앞에 차들 다 통제되고 어마어마한 입하더라고. 안국역도 다 이쪽도 다 안국역까지 하고 서울역까지 다 꽉. 거기서 집에 가는 길이 통제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이. 그래서 그냥 걸어가신 거죠. 어떻게 그걸 자기가 나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간 거지. 집을 나간 거지, 그럼. 집을 나간 거죠, 그거는. 집을 나간 거지. 외신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평화적인 시위란 거에 대해서 다들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도가 높아진 거죠. 쓰레기 다 치우고 그랬더라고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3차 촛불 집회에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며 1987년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박 대통령이 임기 중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고, 영국 BBC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시위대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평화로운 집회 문화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CNN은 사안은 심각했지만 발언 중간에 음악을 즐기는 유쾌한 분위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와 학생들도 참여했다며 폭력 사태로 번졌던 과거 시위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 추사는 자꾸 26만 명이고 주최 측 추사는 100만 명 이렇게 4배씩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통 경찰 연인원으로 안 세잖아요. 연인원으로 세서 뭐 왔다가 사실 풀로 한 5-6시간 계시는 분보다는 한 2시간 정도 아이들 데리고 나왔다가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경찰은 가능한가요? 경찰은 특정 시점에 사진 찍어가지고 셀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광장에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시위한 사람까지 합치면 4천만 명이라고 봐야 돼요. 촛불 집회 나가셨습니까? TV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이 촛불 집회를 본 심정이요. 일단 그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느냐가 한눈에 확연하게 갈린 거죠. 무엇보다도 그 100만이 모여서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상사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낙엽뿐이다, 쓰레기 하나 안 남았다 하는 것은 시위를 하는 쪽의 윤리, 도덕, 정당성,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이고 월등했다. 그래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는 그냥 화면 하나로 바로 그 가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시위 문화를 우리가 또 정착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바람이에요. 100만 명이 훨씬 넘은 하여튼 뭐 연의원이든 연인원이든 또 셀트로 찍었던 뭐 셀로 나눠서 셀로 셀트는 뭐예요? 아까 셀이요, 셀. 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셀로 나눴던
뭐가 셀이 나누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셀이라는 거, 그러니까 파트 이거 아니에요, 셀. 아니, 저 너무 무식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를? 근데 저는 이준석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진짜? 새누리당에서도 이 사건 처음 터지고 나가지고 한 3단계 정도로 우선 이야기했던 게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 내각 총사퇴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총개편 그와 더불어서 당대표 퇴진으로 시작해서 뭐 재창당 수준의 어떤 그 쇄신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막혔죠, 사실. 셋 다 지금 제대로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 자체가 뭐 사실 친박 지도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번 사태에서 자신들이 밀려나면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저는 또 당내에서 또 시위해야 됩니다. 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모두가 단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상민, 이준석 등 일부 인사들은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 단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대표께서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대표께서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분당도 혹시 가능성이 있어요? 분당의 가능성은 거의 지금 아주 높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한 70% 이상의 확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분당이야, 폐당. 뭐 사실 분당의 절차라는 것도 사실 해처 모여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박이라고 지금 통칭되는 분들이 따로 당을 차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지금.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집회 참석했다고 하네요, 개별적으로는. 뭐 집회 참석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난번 집회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당 내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무슨 뭐 알아야지 무슨 대처를 할 거 아니냐. 국민들의 행동을 언론 보고 정치권이 분석한다는 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한 4-5분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제 종편을 허가해준 대통령이 종편으로 인해서 막을 내려요. 종편으로 인해서 뭔가 그 각종 비리가 다 드러나고 마지막에 시위 현장을 종편이 확 중계하면서 힘이 그냥 쫙 빠지는 상황이니까 아니, 지금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YS가 사실은 케이블 방송 시작 그 허가를 내줄 때부터 사실은 언론 권력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좀 분산시키자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매체를 늘려놨는데 오히려 이 매체가 늘어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감시하는 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언론이 많다, 언론이 회사가 늘어나고 기자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자가 많아서 청와대 대통령 관저 앞에 기자 한 4-5명을 24시간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청와대는 200명이 뻗치려고 있는데. 아니요, 그 박 떨어져 있잖아요. 항시 그 문 앞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것까지 다 기자들이 한 5명이 뻗치기를 할 수 있게끔 저는 바꿔야 돼요. 근데 기자 말고 작가님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매주 스케줄을 대국민한테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누굴 만납니다. 이렇게 이걸 알려주는 일본 거는 수상관제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일본은 그렇게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경호 이런 데에 너무 과도하게 비중이 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관한 거는 뭐든지 숨기는 게 제일이다 이런 문화가 있죠. 네. 청와대를 24시간 감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언론이 아니고 미국 FBI가 계속 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적들 같이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거 아주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항상 그 묵직하고 무거운 그 시사 주제를 이렇게 매우 가볍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층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더 관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꾸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대단히 우스워 보이는 분들이지만 상당히 실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김진명 작가의 작품 고구려에서 소수리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란 백성의 꿈을 모아 정직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3세기 고구려 왕도 알았던 진리. 18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실천하고 있으신지요? 거리의 수많은 촛불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적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나는 고백하고 정말 진실을 참여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고 절대로 국민들이 어떠한 이런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금 열심히 내고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힘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훨씬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훨씬